안녕하십니까. 빅콘테스트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최창일입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도 대회와 동일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9회 2021 빅콘테스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으로 빅콘테스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번 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와 대회 요강에 대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회 문제 설명에 앞서 전년도 대회 심사 의견과 함께 금년도 심사 방향에 대한 발표와 전년도 2020 빅콘테스트 대상 수상작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총 7개 부문의 문제에 대하여 참여 기업 담당자의 발표를 끝으로 설명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영상 촬영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문의사항은 빅콘테스트 사무국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1 빅콘테스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빅콘테스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덕여대 전희주 교수입니다.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빅콘테스트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하며 2020년에는 1,440여 개 팀이 참가하여 27개 팀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경진대회입니다. 올해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빅콘테스트는 매 회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대회 참가자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다뤄볼 수 있어 여타 다른 대회보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대회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 시대, 데이터 댐의 핵심인 빅데이터 플랫폼 100곳이 참여함으로써 좀 더 다채로운 데이터로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생활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과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참가자들이 제시할 다양한 분석 방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날 생각을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What do we think? We become.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강렬히 열망하고 그것에 깊이 빠져들고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설명회 시작과 함께 단순히 꿈만 꾸던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엇이든 도전하고 실천하여 꿈을 이룰 그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열정을 넘어 끊임없는 열망으로 12월 빅콘테스트 시상식에서 꼭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능력과 실력을 이번 대회를 통해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콘테스트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희주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2021 빅콘테스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데이터 우수인재 발굴을 통한 기업의 인력 부족난과 청년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대회 일정은 7월 26일 참가 접수를 시작으로 8월 3일 데이터 공개와 함께 결과물 제출일인 9월 15일을 끝으로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발표 심사를 거쳐 12월 15일에 빅콘테스트 쇼케이스를 통해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참가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사전 점검과 서포터스가 운영됩니다. 특히 대회 참가 접수 기간 외에는 참가 신청이 불가하니 필히 사전에 참가 접수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회 참가 대상 및 자격입니다. 본 대회는 데이터 제공일 기준으로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전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및 또는 대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체 소속 임직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세부 분야별로 참가 자격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영재 육성을 위해 중고등학생과 지도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루키 리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중복 참가도 가능하나 중복 수상 시 최상위 등급으로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회 문제입니다. 대회 문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쳐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이노베이션 분야와 주어진 문제의 모델링을 통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 해답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분야로 구분됩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총 2개 분야, 7개 부분으로 확대되었으며 세부적인 대회 문제는 이후 각 참여 기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빅데이터 플랫폼 4곳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가 제공되어 참가자분들께서는 더 흥미로운 대회가 될 것입니다. 분야별 대회 데이터는 8월 3일 대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될 예정입니다. 9월 15일 결과물 제출 마감 이후에는 산하견 전문 심사위원을 통하여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노베이션 분야는 아이디어 및 POC의 창의성, 참신성 및 우수성, 데이터 활용성 및 분석 방법의 합리성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데이터 분석 분야 루키 리그의 경우 프로야구 정규 시즌 종료 이후 잔여 경기에 한하여 승률, 타율 및 방어율 예측값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분야의 퓨처스 리그입니다. 첫 번째 에코 제조 부분은 제출하신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예측 정확도와 함께 배출량 감소 방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홍수 제로 부분은 동일하게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댐 유입 수량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분야의 챔피언 리그입니다. 스포츠 테크 부분은 프로야구의 좋은 타구에 대한 정의의 합리성과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자별 OPS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며 수산 비즈 부분은 수산물 수입 가격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과 제출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는 자유 양식으로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차 발표 평가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결과 보고서 외에 결과물 설명을 위한 다양한 자료도 추가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재현 가능한 로데이터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결과물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이전에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혜택입니다. 총 상금은 1억 2,650만 원 상당으로 상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6점과 제주도지사 상을 포함하여 주최, 주관사, 대표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자에게는 데이터 우수인재 기업 매칭 프로그램인 빅매칭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신설된 루키 리그는 데이터 영재 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상 시상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공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형의 분석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시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인 만큼 예측 모델 성능 향상을 통한 결과값 도출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도메인 지식과 함께 문제의 이해와 모델링, 결과 해석 등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하여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회 2021 빅콘테스트 대회 요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빅콘테스트 심사위원을 맡은 LG전자 서희입니다. 20년도 수상자들의 분석 유형 및 결과를 정리하여 21년도 경진대회 준비를 위한 점검사항들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20년도 빅콘테스트 문제는 혁신 아이디어 분야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뉴노멀 시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POC 결과를 제시하는 주제였습니다. 예측 과제에서는 KBO 정규 시즌 팀별 승률, 타율, 방어율을 예측하는 퓨처스 리그와 NS 홈쇼핑의 판매 실적 예측과 최적의 편성 방안을 찾는 챔피언스 리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빅콘테스트 부분별 순위권 팀들의 팀 구성은 평균 약 4명이며 발표 자료 페이지 수는 평균 57페이지였습니다. 약 2달간의 경진대회 기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데 절대적인 소요 시간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팀이 3에서 4명 정도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의 대상팀의 구성원은 단 1명이었습니다. 빅콘테스트 혁신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다양한 유통, 소비,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문제였습니다. 순위권에 포함된 6개 팀의 문제 정의는 오프라인 유통업계 상생 방안부터 상권 유지 예측 지수를 개발하는 문제까지 주어진 데이터를 각자 팀의 전략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순위권에 포함된 6개 팀의 문제 정의는 지역 기반의 고객 세그먼트를 구성하거나 유동인구 정보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 매출 정보와 유동인구 정보를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점포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예측 지수를 제안하는 문제들도 제시되었었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나 추가적인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는 팀도 있었으며 제안 아이디어를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 군집 분석, PCA, 그리고 자연어 분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OC 결과 제시에 따라 어떠한 팀들은 실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자신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서비스 형태로 데모하거나 예측 모델을 통해 서비스 지수를 제안하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빅콘테스트 퓨처스 리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퓨처스 리그 문제인 KBO 팀의 승률, 타율, 방어율의 경우 야구를 통계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세이버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팀이 상당히 많았으며 특정 도메인 지식 기반의 파생 변수 생성의 대표적인 분석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퓨처스 리그 순위권에서는 부스팅 혹은 백인 기반의 라이트 GBM,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앙상블이 대표적인 모델로 활용되었으며 특이한 것은 통계적 가정에 따라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상치를 제거하여 단순한 선형 회귀 모델도 순위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순위권 대부분의 팀들이 하이퍼 파라메터 최적화와 앙상블을 통해 모델 기반의 정확도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었으며 모델에서 제공하는 변수 중요도 정보를 통해 모델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챔피언스 리그는 NS 홈쇼핑의 판매 실적을 예측하는 것과 편성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는 문제였습니다. 퓨처스 리그에 비해 사용된 모델 종류는 소수였으며 자연어로 기술된 품목 정보를 표준화하거나 공일과 같은 다양한 판매 관련된 파생 변수들을 생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퓨처스 리그에 비해 모델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기본적인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이는 예측과 할당 최적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각 팀의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의 순위권을 결정했던 요소는 할당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양한 할당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한 팀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진대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한 팀 중에 쿠쿠 탐색 모델 역시 좋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예측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셰플리 밸류 정도만이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21년도 경진대회에서는 이러한 블랙박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설명 시도는 모델 방법이 평준화되면서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빅 콘테스트 부분별 종합 의견 및 21년 빅 콘테스트 참여 시 고려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AutoML과 ML 툴킷 개발로 인해 하이퍼 파라메타를 포함한 다양한 모델링 방법들은 이미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선택의 이유와 블랙박스 모델의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팀원들의 노력이 평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퓨처스 리그 KBO 팀 예측 문제처럼 특정 도메인에 관련된 연구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변수 탐색 과정을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번 경진대회 문제도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변수 엔지니어링과 모델링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단순한 선형 회귀 모델도 통계적으로 가정 및 검정을 통해 상위권 성적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추론과 예측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 데이터 분석, 모델의 최적화는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팀 내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경진대회 참여를 기대하면서 20년도 빅 콘테스트 심사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테팀 박소연입니다. 전년도 발표 내용과 함께 저희가 생각하는 수상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테팀의 키포인트는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 흐름과 시의성 및 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도출했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주어진 데이터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더해 시의성, 현실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 조사도 꼼꼼히 진행했습니다. 이 키포인트들에 집중해서 앞으로 진행될 발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배달 예측 모델링을 통한 오프라인 유통업계 상생 방안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티핑포인트로 작용해 언택트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침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데이터 간의 융합이 용이해졌고 이런 초연결 흐름에 맞춰 데이터들의 유기적인 구조 파악에 기반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도출에서부터 시작해 저희는 최종적으로 편의점 배달 지수를 개발해 가맹점주들이 배달 서비스를 할 때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EDA를 위한 전처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데이터 EDA를 할 때 모두 동률 증감률을 계산해 사용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19년 대비 20년의 변화에 집중해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물류량은 작년 대비 평균 2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신천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후 꾸준히 그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GS의 경우 비율 데이터였기 때문에 직접 판매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프라인 유통은 온라인과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빨간색 유동인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거래를 통해 생성된 신한카드, GS 리테일이 비슷한 트렌드를 보였고 온라인 거래를 통해 생성된 CJ 물류 데이터는 반대되는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유동인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유동인구적 특징이 동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3개 동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워 인구통계 데이터를 결합해 동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터링 결과입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 타격과 회복 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형 피팅을 진행했습니다. 빨간색 부분, 즉 신천지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까지의 기울기는 타격도로, 그 이후 5월 말까지 표시된 초록색 부분의 기울기는 회복도로 명명했습니다. 데이터에서 뽑아내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위해 판매 지수나 타격도, 회복도와 같이 적절한 지수를 만들어낸 것도 결과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타격도와 회복도를 축으로 한 그래프에 업종을 나타낸 결과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된 그룹의 각 업종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고 저희는 표와 같이 해석했습니다. 클러스터별로 나눠서 지역적 특성과 업종별 특성을 합쳐서도 분석했습니다. 업종 C에서 회복도가 전체적으로 낮다는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는 업종 C에 더 집중했습니다. 특히 업종 C의 유통업은 모든 클러스터에서 타격도가 크고 회복도가 낮았기 때문에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한카드 데이터에서 소비시장에서의 유통업 영향력을 확인했고 유동인구와 유통업의 상관도와 트렌드를 확인해 유통업이 코로나 이후 변화한 언택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주어진 각 데이터들의 유기적인 분석에서 최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EDA와 타격 회복도를 종합해서 오프라인 유통업의 하락세를 사회-경제적 문제로 도출했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예측 모델링을 통해 서비스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유통업 중 GS25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GS25일까요? 사실 주어진 오프라인 유통 데이터가 GS25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무조건 분석하지 않았고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편의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 근거를 찾았습니다. 오른쪽 두 그래프를 보면 편의점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1인당 구매 단가는 가장 낮지만 매출 비중은 대형마트, 백화점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의점은 저희와 가까운 생활 밀착형 시장으로 언택트 시대에서도 시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업계 중에서도 편의점, 즉 GS25를 선택해 분석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희는 편의점 점주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배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알아냈고 재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별로 배달 지수를 개발해 배달 수요에 따른 정확한 재고 관리와 발주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배달 지수를 만들기 위한 모델로 저희는 모델 성능의 정확도, 신속함,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순환신경망 모델 중 LSTM, GRU, 리테인을 사용했습니다. 적절한 모델을 찾는데도 시간을 쏟았습니다. 논문이나 캐글, 데이콘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배달 지수는 GS 매출액과 배달 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GS 매출액 예측은 LSTM과 GRU를 비교해 성능이 좋은 모델에 동별 성능 편차를 줄이기 위한 베이지안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리테인 모델과 비교해 최종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배달 건수 예측은 훈련 속도가 빠른 GRU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GS 매출액 예측을 보면 모델 변수로는 주어진 4사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날씨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모델 시퀀스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 GS 판매 지수와 사사 데이터의 시차 상관을 탐색한 결과 왼쪽 그래프에서 빨간 표시선이 나타내듯이 모두 전주 동료일과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차 상관 결과를 반영해서 예측일 직전 7일을 사용해 다음날 매출액을 예측합니다. LSTM GRU 중에서 GRU의 성능이 더 좋았고 이를 최적화한 결과를 리테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적화된 GRU가 조금 더 성능이 좋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리테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측 성능도 매우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모델이니만큼 저희는 해석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리테인은 순환신경망과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해석 가능한 모델로 원래 일방향적으로 흘러갔던 데이터 방향을 시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는 알파 레이어와 변수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는 베타 레이어로 나누고 이를 입력값과 함께 선형 결합을 통해 최종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시점과 변수에 대한 해석력을 보존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파란색 선이 회색 선보다 높아져 시점에 따른 변수 중요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테인 해석을 통해 업무지구는 CJ 데이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에 따른 변수 영향력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며칠 전 판매량의 영향이 큰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판매량보다 계절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전체 회사의 이익에 직결되는 만큼 가장 예측력이 좋았던 최적화된 GRU를 최종 모델로 선택했지만 리테인이 해석 가능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차후 서비스 단계에서 같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배달 건수 예측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검색해봤고 서울시 빅데이터 센터까지 직접 다녀왔습니다. 유료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적절한 데이터도 많이 없었지만 데이터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모델에 적절하고 부적절한지 골라낼 수 있었고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 건수 예측 모델 데이터로는 SKT 빅데이터 허브에서 제공하는 배달 통합 건수와 미세먼지, 날씨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2020년 배달 통합 건수는 공개되지 않아 19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20년도 추정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통합 건수는 실제 편의점 배달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정동의 배달 수요로 해석했습니다. 모델링은 앞선 모델 후보 중 가장 훈련 속도가 빨랐던 GRU를 사용했고 그 결과 동별 RMS이 평균 0.09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매출을 늘릴 수 없다면 로스를 줄여라.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정확한 재고 관리는 폐기율 및 손실 감소로 이어지며 가맹사업의 고객인 점주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GS4 쓰기에 다음날의 배달 건수, 배달 매출액, 편배지수 예측치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서비스를 생각할 때 저희는 현실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게 비용과 간편함, 그리고 필요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서비스의 핵심인 편배지수는 예측된 배달 비중입니다. 이때 내일 배달 매출액은 오늘 배달 매출액에 배달 건수 예측 증감률을 곱한 값인데 여기서 배달 건수 예측 증감률은 배달 수요 증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포스기 점포 경영 시스템에 예측된 배달 매출액과 편배지수를 표기합니다. 만약 식사 카테고리에서 오늘 편배지수를 10%로 가정했을 때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내일의 편배지수가 6.5%라면 배달로 발생하는 추가 매출액은 3.5% 줄어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는 줄어드는 매출액을 고려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리테인 해석 결과를 이용해 중개 대림점은 전일 발주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가맹점 인터뷰를 통해 상품을 발주할 때 전주 동료일을 참고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택트 이후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발주로 충분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GS 매출액과 편배지수에 대한 전주 동료일 값, 실제 값, 그리고 모델 예측 값을 5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POC를 진행했습니다. 비교 결과 매출액과 편배지수 모두 실제 값에 전주 동료일 값보다 저희가 예측한 값이 훨씬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 예측치가 전주 동료일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매출액뿐 아니라 로스를 줄이는 것이 서비스 목표였기 때문에 로스를 비교하는 POC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주 동료일 대신 예측 모델을 사용할 때 매출 손실이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 편배지수의 확장 가능성을 가맹점과 본사 각각의 측면에서 제시했습니다. 가맹점을 위한 서비스로는 전체 매출액이 아닌 품목별 판매 건수를 이용해 모델링을 하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실제 시장에서 편배지수가 높은 동은 이미 배달을 시작한 편의점이 많았습니다. 편배지수를 통해 배달 수요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거나 이를 예측해 배달 서비스 도입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도 9월 말 기준 회원동은 아직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회원동의 편배지수는 이미 배달을 시작한 필동의 수치와 비슷합니다. 이는 배달 서비스 도입 시 배달 수익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본사는 리테인 모델을 활용해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출에 가장 영향이 큰 변수를 파악해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혹은 2주일 후 예측으로 편배지수가 높은 소품목과 낮은 소품목을 적절히 섞어 재택근무 세트와 같은 배달 상품 행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배지수를 통해 배달 시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류에 대한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주제와 서비스 도출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모든 판단을 데이터에 기반해 하려고 했고 팀원들끼리 모든 판단에 비즈니스에 진짜 필요해? 왜 필요한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모델이야? 와 같은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물은 이스테팀의 방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발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텝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빅콘테스트 수상자 이병헌입니다. 대상을 받을 때도 제가 대상을 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얼떨떨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서 발표도 하고 수상 팁을 드린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 대회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NS 홈쇼핑 주관으로 T커머스인 NS샵 플러스 방송의 판매 실적을 예측하고 이를 통한 방송 편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데이터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실적 데이터와 시청률 데이터인 외부 데이터로 주어졌지만 시청률 데이터는 트레인셋에 대해서만 주어졌으므로 예측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측 시점은 2020년 6월 한 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적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방송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고 상품에 관한 정보 그리고 취급액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취급액은 방송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를 나타내는 타겟 변수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분당 실적 데이터로 조금 독특한 형태였는데요. 하나의 방송에서 하나의 상품이 시간대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파생 변수를 생성할 때 같은 관측치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노출분 시간을 모두 합쳐서 방송 시간으로 그리고 취급액을 모두 합쳐서 취급액의 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모델 성능을 MAP로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값을 기준으로 상위 30개 팀을 고르게 됩니다. 그 후 편성 최적화 방안과 함께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고려해 보았지만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고 NS 쇼핑몰 사이트의 방송 편성표만 이것을 크롤링한 데이터만 유의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편성표를 크롤링했고요. 브랜드명, 별점, 그리고 별점을 투표한 수가 주요한 변수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변환한 것에다가 외부 데이터들을 모두 합치고 이를 최종 상품별 실적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측을 위해서 분당 실적 데이터로 변환하여 최종 분당 실적 데이터로 예측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고 데이터 탐색 및 파생 변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속 변수는 취급액으로 로그 변환을 했습니다. 이는 비대칭을 조금 잡을 수 있고 MAP의 경우 로그 변환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수는 취급액의 가격을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파생 변수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비슷한 변수들끼리 묶어 왼편에 있는 총 9가지 분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변수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시간 관련 변수로 먼저 방송시간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방송한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상품별 실적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성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방송에서 2가지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방송 판매 상품 수 변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의 방송에서 2가지 이상의 제품이 판매된다면 방송 시간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방송 시간은 60분인데 방송 판매 상품 수는 2개라면 30분 30분 또는 25분 35분과 같이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값이 주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방송 시간을 방송 판매 상품 수로 나눈 앞선 예제와 같이 30분 30분으로 만든 변수를 예상 노출 시간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산점도는 종속 변수와 살펴본 것으로 빨간색 곡선은 스플라인을, 파란색 직선은 회귀 직선을 적합한 것입니다. 범주행 변수의 경우는 박스 플롯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방송시간 변수는 상관계수가 0.0933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지만 예상 노출 시간 변수는 상관계수가 0.683으로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브랜드 관련 변수로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NS샵 데이터의 브랜드명을 활용한 변수들로 동일한 브랜드의 이전 제품 노출수, 방송 노출수를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타겟 인코딩 개념으로 동일한 브랜드의 이전에 판매한 제품들의 판매액의 평균 누적합, 판매수 평균 누적합을 변수로 생성했습니다. 다음 두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액은 평균만, 판매수는 평균과 누적합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상품명 관련 변수입니다. 상품명에 18K 또는 TV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하여 범주형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MAP를 계산함에 있어 큰 이상치를 보이는 관측치들로 해당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이상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과거 실적 관련 변수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동일한 제품의 이전 취급액에 관한 변수입니다. 당연하게도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실적이 존재하는 관측치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변수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고 네, 마지막으로 분당 실적 데이터 관련 변수입니다. 결국에는 상품별 실적 데이터를 예측을 위해 분당 실적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는데요. 각 관측치를 구분하기 위해 해당 관측치가 차지하는 방송시간 비율 변수와 방송시간 누적 비율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두 변수가 실제 해당 관측치의 시간적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보았던 변수들로 모델링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변수별 결측치를 통하여 데이터를 4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는 결측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에 나타난 A, B, C, D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우측 상단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예측 순서는 우측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변수가 추가될수록 더 좋은 모델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로 예측한 후에 1번 데이터 모델로 갱신할 수 있는 관측치만 갱신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번 데이터까지 반복하는 순서로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트레이스셋은 2019년 1월에서 9월, 밸리드셋은 10월에서 12월로 두고 3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했습니다. 모델은 회귀 분석을 통하여 해석 및 직관적인 결정 계수값을 살펴보았고 다양한 XGBoost 모델을 통하여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목적 함수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고 후에 이 4가지 모델을 평균하는 앙상블 모형도 생성해 보았습니다. 요인 분석은 정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자면 상품 노출 시간 변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제안 및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2가지를 제안하게 될 텐데요. 먼저 최적 방송 편성표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당 실적 데이터가 아닌 상품별 실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XGBoost 모델을 앙상블합니다. 그 후 각 주간 상품들에 대하여 일주일 동안의 모든 방송 일시에 대한 취급액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각 상품 한 개당 한 개 방송 일시에 배정하기 위하여 최적 할당 알고리즘인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품별 실적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앞서 보았던 4가지 데이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XGBoost 모델을 앙상블합니다. 상품은 모두 동일하지만 모든 방송, 일주일 동안의 모든 방송 시간에 대하여 취급액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고 이를 모두 예측하여 밑에 보이는 표와 같이 정리합니다. 이때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를 예시로 간단히 설명하면 각 노동자마다 작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당할 때 이러한 비용이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지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 상품들의 모든 방송 시간에 대한 취급액이 표로 주어져 있을 때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최적 날짜를 찾아주었습니다. 이를 12월 첫째 주부터 4주간의 기존 방송 편성 예상 취급액보다 예상 취급액이 19억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값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델이 가지는 경량성이 증가한다면 실제 값도 증가할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최적 상품 노출 시간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는 방송에서 2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TV에 해당 상품이 비춰지는 시간을 어떻게 분배했을 때 최적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방송 편성표가 완료된 후 2가지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뽑습니다. 그리고 각 상품들에 대하여 노출 시간만을 달리한 예측할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때 노출 시간은 한 상품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10분씩을 부여하고 1분마다 노출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측값 중 가장 높은 예측값을 보이는 노출 시간을 최적 노출 시간으로 부여하였고, 두 번째 행을 봐주시면은 3가지 제품을 20분, 10분, 30분으로 분배할 때 가장 최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2월 첫째 주부터 4주간의 노출 시간 최적화를 시행했을 때는 기존보다 9억 3천만 원의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전히 실제값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경향성의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각 방송 일시에 대한 모든 예측값으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 방송 편성표와 2제품 이상을 판매할 때 최적화된 분배를 이루어 최적 상품 노출 시간을 시행함으로써 예상 취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존재하였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수상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심사위원들에게 평가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평가표에는 각 점수들이 배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평가표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느낌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보았습니다. 평가 요소들은 노란색으로, 평가 기준은 갈색으로 강조했습니다. 즉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요소들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만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조금씩 가미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정말 모든 영역에서 남들보다 한 개씩만 더 하자라는 것이 제 전략이었는데요. 외부 데이터의 경우는 방송 편성표를 크롤링한 것이 그러했고, EDA에서는 가설과 함께 정말 다양한 파생 변수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모델링은 결측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모델에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4가지로 나눈 것, 그리고 다양한 목적 함수와 평가 기준을 앙상블한 것이 차별을 주기 위한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에서는 최적 방송 편성표를 만들기 위해 할당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과 주제에 있지도 않았던 저만의 활용 방안인 최적 상품 노출 시간을 제시한 것이 수상을 할 때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든 영역에서 남들보다 한 개씩 더 창의적이고 타당한 것들을 수행하신다면 수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